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 국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이 총체적인 복합 위기 속에 있죠. 이 속에서 아까 다들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경제 마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대처하는 추경호 부총리 호가 상당히 좀 고답적인 어떤 경제 해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시대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기후제식 경제 대책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일단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님이 좀 어떠하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제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사실은 이 정책실장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을 설립한다면서 이게 정책실을 오셨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드러나니까 이번에 정책기획수석을 급하게 지금 그러니까 만드는 거 보면 상당히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아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실 정무적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잘 정통한 이 테크노크라트라고 할 수 있는 김대기 실장을 앉혔잖아요. 그런데 김대기 실장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좋게 이야기하면 과거 청와대 정부로 대변되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만기 칠라하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개선됐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그럼 누구한테 갔느냐? 그럼 내각으로 갔느냐? 내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한덕수 이 총리를 이렇게 진작 때 은퇴해야 될 인물을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는 한덕수 총리가 말 그대로 경제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지금 그러니까 YS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차관을 시작해서 거의 뭐 이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러니까 총리까지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은 경제에 대한 사령탑 내지는 상당히 책임 총리로서의 뭔가 역할을 맡기려고 했는데, 한덕수라는 사람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에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사실은 그립을 놓았던 이 경제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이 지금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또 하나의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장관이 그러면 이 역할을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 자체도 상당히 약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김대기, 한덕수, 추경호로 이어지는 이 경제 사령탑의 나름대로의 원팀의 역할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초보인 대통령을 전혀 서포트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또 문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 인식 자체가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이 오셰 이 취약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그때 이 상당한 이 지금 박순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다 덤터기를 서고 물러났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그날 대통령에서 업무 보고 받고 난 뒤에 내놓았던 공개 메시지가 신속히 강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전혀 이 운용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그렇게 대통령의 의지만 불쑥불쑥 던지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경제에도 똑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을 그 전날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본인은 그거 정부 입장 아니라고 엎어버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정책에 다 이렇게 엇박자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의 지금 그러니까 인사와 그 인사를 하고 사람의 기용과 거기에 대한 그에 걸맞는 역할 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접근 마인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모든 국정의 난맥상이 좀 비롯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제는 보수가 잘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그때 그 보수 정부에서 주도해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불황, 인플레, 금융위기 등의 복합위기 윤석열 정부가 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제가 보수가 잘한 거는 딱 전두환까지라고 봐요. 아. 그때가 정점이었다고 봅니다. 네. 보수식 그 성장주의 전략이요. 한국 경제가 노태우 시절 때부터 사실상 밑으로 꺾여서 그 뒤로 계속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80년도 말 90년대 초가 한국 경제의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 꺾여서 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경제통 하는데 심지어 뭐 금감원장에 이제 검사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웃기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정통 경제학이 미국에서 다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이 뭡니까 폴 크루그만이 뉴욕 그 타임즈지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항구적 경기 부양론이라가 이자가 제로에 가깝다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서 그 이상만 성장할 수 있다면 돈을 날려도 좋으니까 계속 풀어도 된다고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풀으라고 바이든을 부추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가 뭐 8% 미국의 그 인플레가 8% 9% 하니까 미국의 이자가 지금 3.25까지 올라가 있죠. 2.5인데 지금 곧 3.25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통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남발됐다, 화폐가. 그래서 상품보다 돈이 많다. 그 다음 분배가 왜곡돼가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소멸시킨다. 그리고 코로나 금융위기 때 너무 대책 없이 돈을 깔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된 수습이. 그러니까 온 상황에 지금 이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냉전이 되고 있어요.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다 안 좋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보호무역의 시대로 가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 그리고 글로벌이나 자유무역이나 신자유주의 다 깨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 언제적 시각으로 지금 하고 있냐? 보수의 경제 관료들이 그야말로 이 전두환 때 시각으로 지금 한국을 바라보면서 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낙수 효과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경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 문제들이 다 합쳐져서 세계 경제 위기를 낳고 있는 마당에 똑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관료가 아무리 경제 통일을 해도 자기가 해둔 공무원식 이 경제 정책에 익숙해 있지. 지금 그런 식의 상황으로 돌파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 비상경제위원회를 두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총고용해서 대응해도 시원찮을 건데, 뭐 얼마 전에 경제실장 이관섭이다 공직자 출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를 못 벗어나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오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잘 안 될 거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수습이 안 되면 나중에 피해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데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복지 문제 세모녀 사건에 특단의 조치를 가하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기존에 이 현금 복지가 110조인데 이게 분배되는데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의 빈곤층이 보니까 한 1,000만 명 되대요. 한국의 그 소득 1분위가 다 빈곤층이더만 94만 원이더만요. 가처분 소득이. 그러면 110조를 1,000만 명한테 나눠주면 1,100만 원씩 주면 돼요. 그래서 복지 제도를 완전히 바꾸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니까 공무원이 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 10월 달부터 터지기 시작할 건데 내년에 봄만 되면 수습 불능 상황에 빠질 건데, 제가 볼 때는 국회가요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노력을 하고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가을에 쌈박질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윤 정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국회도 같이 이거는 뭐 했냐고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굉장히 우려돼요. 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그 첫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일종 정책의장이죠. 그 정기 국회 전략의 4개 축으로서 국익우선, 약자의 동행, 민생안정,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종부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뭐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할 건데, 이 국회 대책은
제가 그 야당 상임위원장이 또 보니까 이 경제 상임위는 거의 다 야당이 위원장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특별한 그 협조 요청이라든지 부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어떻습니까, 그 홍 소장님? 국민들은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사실 지금 상황에도 그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경제 현실을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들하고 정부, 국민 모두 정치권이 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자라는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수가 경제라고 이야기인데 또 하나 뭐 많이 하는 이야기는 경제는 심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데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어려움도 감내를 할 수가 있고 해결책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 되고. 근데 지금 그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조짐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고,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가 누가 봐도 경제국회가 돼야 맞아요. 이 경제위기, 국가위기에 대고 경제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보면은 경제국회가 될 게 아니고 정치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각종 지표를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해석하고 대처를 찾아갈 텐데 정치국회가 되어버리면 그 지표에 대한 해석이나 책임 공방으로 전부 가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딱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고 여당인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것을 방향을 틀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두고 경제국회가 아니고 정치국회가 되면 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면은 또는 거기에 대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경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안 나오면은 민심 위반이 크게 나올 것이고, 이 문제 관련해서 정기국회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여당이 더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비상경제 이 민생회의라고 네. 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것을 주도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국회에서 당연하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번 국회가 어쨌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도 미룰 정도로 이번 정기국회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당대표의 첫 그 정기국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데 실제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황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별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사실 이 정기국회를 놓고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의 위기를 타결할 수 있도록 이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정을 주도하는 이 집권 세력은 지금 내용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조차 수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들어서서 강하게 지금 대야 선명성을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고 리스크를 갖고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려면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니라 정쟁국회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지금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국회 엑스무시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보면 사실 아까 5세 이 제한 연령 인하 관련돼서 대통령이 신속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교육부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지금 초중등 교육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단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자신들이 지금 뭐 상당히 여대 야소인 걸로 착각하고 또 이 유분수지. 여당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다. 여당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하더라도 입법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1야당이 가만히 어석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지금 국회 무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법무부의 이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법 시행령 그 조치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법률 기술자의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검수완박법 할 때 약간 허점을 내고 있던 게 부패 경제 등이라는 그 조항 갖고 이렇게 지금 이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게 해서 지금 검수 원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상위법 원칙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수완박법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을 지금 경찰에 넘겨주는 게 취지인데 그건 진짜 말장난에 불과한데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입법 권력에 대해서 노골적인 지금 이 대항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민주당이 응할까요? 그 또 마찬가지 또 하나 또 더 있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그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면서 또 시행령 갖고 또 장난을 쳤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입법 권력에 대한 진짜 이 거의 모멸을 넘어서 능멸 수준이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협조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그 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단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회에 대한 이 지금 현실을 인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은 그래도 뒤늦었지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들하고 모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여야 상임위원장들 뭐 또 회동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그게 아니라 진짜 근데 지금 보면 국정의 또 기조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정권 때려잡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또 아침 조간신문을 지금 다 장식한 게 감사원이 소위 말해서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버리면 과연 이 야당의 협조를 통한 국회 입법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가 또 다른 정쟁국회가 되면서 국민들한테는 큰 걱정거리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개혁과 민생 과제의 균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 가오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한편의 목소리는 민생이 최고의 개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여소야대로서 거대 야당이 뭔가 민생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황 소장님 그 정기국회에서 금방 말한 우리 홍 소장 때 이야기한 오히려 정치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국회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대선의 후유증 문제,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 문제, 또 여권 내부의 지금 그 내분이 여건이 진짜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으면요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도 지금 여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조금만 밀면 뭐 끝까지 가겠나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그 굉장히 이재명이 강공으로 압박해서 윤 정권의 지금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 이런 걸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초장부터. 그러면서 이제 여러 폭로들을 하고 막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초장에 꺾어버려야 이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기국회가 사상 최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뭐 민생이나 경제 위기 대응은 못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벌어지고 나면 또 그 책임론 문제들을 거론하는 그런 양상이 될 거다. 국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기국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민생국회 이야기했지만 제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정부 예산 처리입니다. 예산 처리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면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정부 정부가 안으로. 안으로 지금 그걸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 여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야당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만약 정부안대로 하면 야당이 그럼 그걸 갖다가 부결시켜 버리면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완전히 지금 이거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문재인 정권이 확장해서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완전히 뭐 세금 중독됐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감하게 건전 재정으로 하겠다는데 이 상당히 초긴축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복지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이 그 정책 포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진짜 사상 최초로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안 돼서 저는 준예산으로 가는 이 만약 이런 상황이 가버리면 이 어려운 민생에서 이 준예산까지 만약에 된다? 이거는 진짜 최악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과연 여당이 얼마만큼 집권세력이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번에 수재에서 세모뉴에 대해서 본인이 특단의 조치를 네. 대책을 취하라 네. 했는데 예산에서 거기 반영이 안 되면은 지금 이제 이거 굉장히 최악의 국회 예상이 된다, 정치국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정치적 상황도 그렇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전에 하라고는 또 다른 뜻이 지금 전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기국회가 경제국회가 되고 상당히 여야 상생 기조로 가면은 뭐 그것이 국힘단 전당대회가 그 중간에 하든 말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정기국회가 정치 투쟁화 되어버리고 이 난장판이 되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또 국민의힘이 이준석 복귀 그걸 감안해서 빨리 다음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해서 전당대회 거기에 얹어버리면은 이거는 뭐 진짜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 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수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는 그 존재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뭐 민생 정치 쪽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아마 쉽게 포기 못할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예측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파행적 국회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래 봐요. 정의당 소식은 다들 잘 알겠지만 이번 월말에 그 비례대표 이 사퇴 권고안 투표가 이 5일간인가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진보정당이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역사를 한 장을 펼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근데 하여간- 그 진보 정의당 그 지금 이 당원 투표가 결국은 지금 장혜영 하고 또 류호정 유호정 두 사람 나가라는 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그래서 이 반페미 이 일종의 캠페인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보 정당이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린 것 자체는 또 다른 한국 정치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실제로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 네.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꼼수 위성정당 이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과 차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부분들이 야기되진다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역사의 역할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정말 이 거대 양당 체제의 변화만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개혁국회가 돼야 되는데 예, 한번 다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정기국회 9월부터 시작되니까 다시 그 부분을 정기국회의 그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